안녕하세요, hin키랩입니다. 한국 반토막, 오히려 기회라고요? 요즘 인구 얘기만 나오면 나라 망한다는데 사실 정반대라는 분석이 KDI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5,184만에서 2072년 3,622만, 52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AI가 일자리 3억 개를 없앤다는 지금, 인구 적은 나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국이 진짜 망하는 길인지 아니면 뒤집기 한 판을 준비 중인 건지 오늘 같이 봅니다. 일단 숫자부터 깔고 가볼게요. 한국 인구 정점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미 지나갔어요. 2020년에 5,184만 명을 찍고 그때부터 꺾였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5천만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겠죠? 외국인 유입 덕에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에요.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중위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예상치 기준으로 2072년엔 3,622만 명까지 떨어져요. 52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인 거예요. 3,622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요. 딱 1977년 한국 인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50대 분들이 초등학생이던 그 시절이요. 그동안 쌓아올린 도시, 아파트, 지하철, 이 모든 인프라가 그 시절 인구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섭죠? 에이, 근데 이거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싶잖아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이 내놓은 2024년 전망 보면 전 세계 인구가 2084년에 약 103억 명 근처에서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감소한대요. 랜시스에 실린 IHME 연구는 유엔보다 20년이나 빠르게 2064년에 정점이라고 보고요. 누구 얘기가 맞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가 온다는 건 이제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만의 특이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OECD 국가 중에 2018년 이후 출산율 1.0명 밑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 한국뿐이에요. 진짜 혼자 달려가는 중인 거예요. 고령화 속도는 더 심해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불러요.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 단 7년이에요. 일본이 11년 걸렸고 유럽은 19년 걸렸어요. 일본의 절반이 조금 넘는 시간에 유럽의 3분의 1 시간에 돌파한 거예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인구 정점은 세계가 다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속도가 압도적이에요. 5,184만에서 3,622만. 고령화 7년, 출산율 0.8. 이 숫자들이 나란히 놓이면 결론이 뻔해 보이잖아요. 망했다, 반토막이다, 답 없다. 근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2072년이면 한참 나중 얘기잖아. 지금 나랑은 상관없지 않나?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피부로 확 와닿는 건 2072년 같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미 시작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숫자부터 볼게요. 일할 나이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2022년에 3,674만 명이었어요. 2072년엔 1,65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퍼센트로 바꿔보면 지금의 45% 수준이에요. 반토막도 넘게 쪼그라드는 거죠. 세금 내고, 연금 붓고, 회사 굴리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연금 부을 사람이 사실상 반토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요. 2020년대만 해도 1년에 32만 명 정도 줄어드는 속도였거든요. 근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게 연 50만 명 감소로 확 가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0만 명이에요. 연 50만 명씩 사라지면 울산광역시 하나가 2년에 한 번씩 통째로 없어지는 속도인 거예요. 지도에서 도시 하나가 경련으로 지워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숫자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죠? 군대로 가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2019년에 우리 군 병력이 56만 명이었어요. 이게 2025년엔 45만 명까지 내려왔고 2040년엔 35만 명 유지도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방부는 아웃소싱으로 50만 선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사람 자체가 없는데 뭘로 채우겠다는 건지 현실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군대가 좀 작아진다가 아니라 나라 지키는 기본 구조 자체가 바뀌는 얘기예요. 동네 단위로 내려오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역 편차가 진짜 심하거든요.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8로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반대로 세종이랑 전남은 1.03으로 서울의 거의 2배입니다. 서울은 일자리 찾아 들어온 청년들이 집값에 치여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지방에선 아예 아이 낳을 청년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은 많은데 아기가 안 태어나고 다른 한쪽은 아기는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는 다시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요. 수도권이 인구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대로면 나라 끝난다가 다들 외치는 결론이죠. 근데 이게 정말 답 없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구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선 완전히 반대 방향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이 나라 바깥에선 기업들이 AI로 사람을 자르느라 바쁘거든요. 숫자부터 한번 보실게요. 골드만삭스가 2023년에 낸 보고서에서 AI가 전 세계 일자리 3억 개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어요. 영향이라고 순하게 말했지만 풀어보면 이래요. 일부는 아예 없어지고 일부는 기계가 대신하고 일부는 업무가 통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는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있어요. 2030년까지 일자리 9,200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요. 여기에 더해서 설문에 응한 전 세계 고용주의 41%가 AI 때문에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단순 노동만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그게 또 아니에요. IMF 분석을 보면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 영향권 안에 있대요. 예전에 기계가 공장 일을 가져가던 시대랑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번엔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 디자이너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숫자가 더 선명해요. 한국은행이 2025년에 낸 이슈노트를 보면 심장이 조금 쿵 해요. 챗GPT가 나온 뒤 4년 동안 사라진 청년 일자리가 25.5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AI 고노출 업종에서 사라진 게 25.1만 개예요. 거의 전부죠. 좀 줄었다가 아니라 그 감소가 사실상 전량 AI가 가져다 놓은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모순이 툭 튀어나옵니다. 경제학자 에데어 터너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건 모순이라고요. 다시 읽어보시면 진짜 그렇잖아요. 정부는 애 낳아라, 사람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하고 같은 나라 기업들은 AI로 인력 줄이겠다 하고 둘 다 진심인데 방향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이 모순을 터너는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뒤집자고 제안해요. 사람이 부족해서 큰일이 아니라 AI가 그 빈자리를 메꾸는 시대라면 인구가 적은 나라가 오히려 1인당 몫이 커진다는 거죠. 테크 리더들 발언이 이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AGI가 풍요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밋은 한 발 더 나가요. AI가 고령화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AI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을 대신하고 생활비는 훨씬 싸진다는 쪽이에요. 세 사람이 각자 표현은 다른데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적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재앙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외국 거물들 말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국내 기관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KDI 분석을 보면 저출산을 이대로 두면 2041년에서 2050년 사이 잠재 성장률이 0.1%까지 내려앉는다고 해요. 한국이 낼 수 있는 기본 성장 실력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기관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AI를 적극 활용하기만 하면 2024년부터 2040년 연평균 성장률이 1.15%에서 1.81%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요. 차이가 0.66%포인트예요. 잠재 성장률이 1%대인 나라에서 0.66%포인트가 붙는다는 건 하락하던 선이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수준의 변화거든요. 한국은행은 더 세게 말합니다. AI가 없으면 고령화 때문에 2023년에서 2050년 사이 GDP가 16.5% 감소한다고요. 20여 년에 걸쳐 경제가 6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다만 AI가 제대로 들어오면 이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고령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AI 없이 맞는 고령화가 무서운 거다. 이미 이웃나라는 이 관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METI가
2040년까지 노동력 1100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계산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응이 재미있어요. 사람 더 낳자가 아니라 로봇과 AI, 아바타로 메꾸자예요. 이 계획에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큰일이다 하고 있는 이 주제를 일본은 이미 그럼 기계한테 맡기자로 옮겨 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이 AI 시대의 승자예요? 답은 조건부 예스입니다. 이 조건이 꽤 까다롭거든요. 먼저 타이밍부터 보면요. 옆나라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인구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쭉 내리막인데 문제는 AI가 뒤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구는 먼저 빠지고 AI는 한참 뒤에 왔으니 그 공백 동안 경제가 주저앉은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인구 감소와 AI 급확산이 거의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얻어맞고 뒤늦게 대응했다면 우리는 얻어맞으면서 바로 방패를 드는 모양새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건이 나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31%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대기업이랑 공공부문은 빨라요. 근데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잖아요. 거기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 대기업은 AI 써서 버티고 중소기업은 사람도 없고 AI도 없어서 무너진다는 이중 붕괴가 와요. 그러면 반등이 아니라 양극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AI가 못 푸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비 기반이에요. 로봇은 소비를 안 합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아무리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그냥 창고에 쌓여요. 인구가 빠지면 내수 시장도 같이 빠지고 동네 식당이나 소매점이 먼저 문을 닫는 구조예요. 둘째, 세수 구조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내는 소득세로 지금 연금이랑 의료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사람이 줄고 로봇이 일하면 그 세수가 어디서 나와요? 법인세만으론 모자라요. 로봇세 얘기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 당장 돌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돌봄 노동이에요. 수술실에서 진단하고 영상 판독하는 건 AI가 이미 잘해요. 근데 어르신 손 잡아드리고 아기 달래주는 그 감정 노동은요? 아직 멀었어요.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이 영역이 제일 빨리 커지는데 여기가 제일 대체가 안 돼요. 정리하면요. 저출산은 재앙이다도 저출산은 기회다도 둘 다 절반씩만 맞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단정하는 순간 놓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진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가 반토막 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AI 전환기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균등하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속도만 빨라도 안 되고 대기업만 달려가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붙은 기회.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진짜 숫자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답이 아니라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출산이 재앙 쪽에 가깝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기회 쪽에 가깝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